그리고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선생님과 오늘 발제하신 5분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이신 최윤희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최윤희 박사님께 넘겨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포럼에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거의 머리가 많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플랫폼 드리븐 바이오 경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조, 재료, 제도라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어감을 맞추기 위해서 제자로 시작했는데 어와 아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제조라는 이제 플랫폼 경제 일반론 특히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이경원 교수님께 듣기로 했고요. 그런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작해서 바이오 분야의 제조는 뭐 신수환 부사장님께서 발표하신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 이 제조 플랫폼 그리고 유소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그 디지털 세계의 사이를 연결하는 플랫폼 이런 제조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걸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라는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또는 뭐 헬스케어 데이터를 황대희 교수님께 데이터의 중요성과 어떤 관련 규제 얘기를 들었고 또 이 사실 이 플랫폼 경제에서 바이오 플랫폼 경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넓게는 이제 디지털화된 의료기기 분야의 제도와 규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게 굉장히 다각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발제를 들었습니다. 우선 플랫폼 경제의 개론을 설명해 주신 이제 이경원 교수님의 발제를 제가 듣고 열심히 고민한 결과 이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 다양한 공급자와 이용자가 만나는 장 또는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만나는 장 그리고 뭐 온라인과 심지어 오프라인이 만나는 장 또는 온라인 안에서도 여러 뭐 데이터와 그 이용자가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이런 굉장히 플랫폼을 넓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경원 교수님께 제가 이제 조금 토론을 해주셨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플랫폼 경제를 오래 연구하신 전문가 입장에서 이 바이오 경제 오늘 여러 발제가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이오 경제에서 그런 플랫폼의 의미는 어떻게 두면 좋을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 어떤 관점에서 하면 좋을지 한번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먼저 최 위원장님께 이 발제 의뢰를 받았을 때 바이오에서 플랫폼 사업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란 거는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연결시켜주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좁혀서 본다면 바이오 산업을 뭐 레드, 화이트, 그린으로 나눠 볼 때 그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농업 기술을 갖고 있는 분과 농업 기술을 필요로 한 사람이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걸 연결시켜 주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거기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요. 화이트나 레드, 특히 레드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나 제품의 안정성, 그다음에 퀄리티 이게 반드시 결합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런 안정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익까지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면을 쭉 고려를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게 제 생각에는 병원이 아닐까. 물론 거기에는 또 이제 의사라는 의료 컨설팅이 추가가 돼서 이제 결합이 되어야 되지만 병원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데이터가 여기에 많이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플랫폼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오늘의 토픽도 아마 제 생각엔 그런 쪽의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하면 데이터 드리븐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그것이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되고 그것이 활용이 돼서 뭐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시장이 확장이 되고 이런 세계를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바이오 분야는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되긴 할 텐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 자체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출발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려면 먼저 뭐 작년 재작년부터 또 많이 나온 얘기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쓰이는데 먼저 디지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황대희 교수님께서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결합 뭐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조금 그제서야 이제 플랫폼에 가깝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이제 쓰이려면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데이터 관련된 규제들이 지금 살짝씩 지금 풀어져 나가고 있지만 의료 관련한 데이터는 정말로 더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하고 풀기가 또 어려운 그런 사업 그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마켓, 뭐 11번가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플랫폼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런 용이한 상황, 그런 산업 구조인데 이 바이오 분야는 그린 쪽을 제외한 레드나 화이트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유소영 교수님이나 이제 황대인 교수님께도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EMR 데이터나 유전 정보, 뭐 하여튼 디지털화 정보는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이 축적이 됐고 국가별로 진짜 뭐 100만 명 유전자 정보 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른 아까 오픈마켓에서 이제 지금 그 온라인 플랫폼 다른 쪽에 IT 쪽에 하고 차이점은 이 데이터가 민감 정보라서 사실 데이터의 축적과 그러니까 한 곳에 이제 관리되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기도 하고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반 다른 플랫폼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병원이 플랫폼이 되든 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플랫폼이 되든 뭐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하겠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타 산업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팔기 위한 서비스 가격. 아까 의료기기 부분에서도 가격 문제, 보험 수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든 플랫폼하는 어떤 기구가 서비스할 때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도 또 상당량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플랫폼 바이오 이코노미의 플랫폼은
디지털 이코노미의 플랫폼하고는 조금 물론 일부의 디지털 플랫폼 이코노미하고 유사하지만 이 바이오 이코노미가 갖는 플랫폼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데이터, 이 플랫폼 드리븐 바이오 이코노미의 재료죠. 제일 중요한 오일,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발제를 들었는데, 사실 유소영 교수님께는 저희가 제조 관점이었지만 이제 주로 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을 연결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인간과 디지털 인간을 연결하는 그 플랫폼의 중심은 하여튼 환자겠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환자가 의료진한테 이제 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고 또는 연구진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는 이런 플랫폼. 그래서 아까 그 동의 체계를 위한 플랫폼도 강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보건 의료 분야의 이 아날로그 디지털 연결 플랫폼의 가장 핵심은 여전히 이제 동의 플랫폼일까요? 네, 의료기관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위한, 그리고 특히 민감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기관으로 해당되는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혹은 연계 결합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정밀의료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가명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가명정보 철회 특례가 아니라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연계 결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법령에서 뭐 이것을 불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등에서도 예타에서 이제 지적했었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 연계 결합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일부 사항들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의 존재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연계 결합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기관 간의 연계 결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제 지속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법령적인 근거,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관 간의 연계 결합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컨슈머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플랫폼의 형태이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다이나믹 컨센트라고 하는 체계가 일종의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라이프로그 데이터나 생활습관 정보라든지 혹은 본인이 자가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중단적인 데이터들을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가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생산량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그 의료 플랫폼 안에서 담아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이나믹한 컨센트로 이게 환자에게 방문해서 비지도 와서 동의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리모트한 형태로 어디에 있건 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혹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형태, 그리고 이것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재동의나 혹은 추가 동의가 있을 때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생명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혹은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문제, 그리고 철회권의 부분,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트래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자기 정보의 열람 청구권까지도 가능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의료기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 해당되는 정보들이 연계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를 평가해서 데이터들이 제공하는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측면들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하는 2020년도 4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서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과비우 장관의 이제 해당되는 지표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지정기관에서 같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들이 대한 적절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 예컨대 의료 데이터는 저는 교통 데이터나 통신 데이터처럼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것은 의료진의 전문 지식 플러스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거버넌스를 마련했었던 비용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나 IRB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가공 처리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고 처리될 때 그것도 이제 플랫폼 안에서 아마 프라이스 형태로 이제 측정돼서 이것이 제공되어야 될 때 안전한 흐름,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잘 제공될 수 있으면서도 그 데이터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안전하게 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플랫폼의 형태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해서 리턴 투 더 리저트가 갈 수 있는 환자의 참여자 입장에서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그것이 구동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된 법령의 마련들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건의료 정보의 플랫폼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들을 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지금 제가 좀 인상 깊은 거는 사실 이 보건의료 데이터에서 가명화라는 게 가능한가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아까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최윤이면 최윤이를 중심으로 최윤이의 유전 정보, EMR 데이터, 뭐 라이프로그 데이터 이런데 그게 과연 가명을 한다고 해서 가명 정보가 될까? 이런 관점에서 황대희 교수님께 연결해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가명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0번 환자의 뭐 데이터는 이래서 이제 그 뭐 1번 환자 여러 이제 그 다수의 환자들 데이터에서 그걸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가장 유사한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뭐 특정 환자의 진료의 데이터로 이제 AI를 통해서 뭐 적절한 약을 찾는 이런 정밀 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셨던 게 이제 병원별로 이제 병원이나 여러 이해 당사자별로 지금 막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찌 보면 의료기관별 플랫폼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아주 좋게 생각하면 분산된 작은 플랫폼들이 도처에 있는 거죠, 한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제 부탁드릴 거는 그럼 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어떤 플랫폼,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이게 가명 데이터라는 게 과연 활용 그게 굉장히 높은지, 이게 아까 여러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이 가명 데이터라는 게 물론 안전하긴 하겠지만 활용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가치가 높은 것인지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 유전 정보는 사실은 익명화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 정보가 들어가면 IRB에서 그 개인 정보처럼 취급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유전자 핑거프린트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몇 개 안 되는 마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익명화가 되고 개인 식별화가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서 면제가 진행이 되는 게 보편적이고요. 그런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들은 익명화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동의를 받으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플랫폼 얘기를 해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이나 핀란드 같은 아까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정부 주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처럼 우리 뭐 백신 그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것처럼 핸드폰에서 자기 건강 정보랑 투약 정보, 병원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일본이나 핀란드 이런 앱들이 존재하는 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그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구글은 이제 시작했는데요. 아마존처럼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제 회사가 창립이 됐죠. 거기 보면 이제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는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병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플랫폼에 맞게끔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카카오 헬스케어의 플랫폼이 병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아까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서 뭔가를 인 리턴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가 민간은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그 국가가 주도할 때는 공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훅 가는 것 같지만 민간을 이제 아우르기가 힘들고요.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공공조차도 안 되니까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프랙티스를 하면서 필요한 세칙들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어퍼 레벨에서만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고 끝나니까 이 법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이 정해져도 그 그거 정해져 봐야 변하는 건 없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발표 마무리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법과 이런 정책들이 좀 실무자선에서 계속 논의되고 토의되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코노미 얘기인데요. 이제 20년 안에 분명히 환자가 딱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쭉 할 겁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의사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분의 그 환자 그룹, 어떤 캐릭터,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옵션 1, 2, 3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그걸 보고 당신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옵션 2가 좋겠다, 이런 결정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떤 질환에 따라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데이터도 아니니까 시스템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병원비의 몇 %는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러닝 로열티를.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종속이나 이코노미적 종속이 안 되려면 지금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해결을 해 나가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데이터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만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정책과 법령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 그 데이터 플랫폼은 또 어렵지만 어쨌거나 민간 데이터 플랫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결국 데이터가 쌓여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도 진짜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이해 당사자들 간의 베네핏 쉐어링 또는 뭐 하여튼 코스트 쉐어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일단 뭐가 돼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못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이 코스트와 베네핏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해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제조 플랫폼이죠. 이제 미래 바이오 경제의 제조 플랫폼이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앤 바이오 매니팩처링 행정명령,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기반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이제 올해 7월에 먼저 나왔는데, 그 법에 바이오 이코노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에서 이제 이 행정명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써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9월 12일에 행정명령 나오고 9월 14일에 미국에 이제 예산 투입하겠다 한 건데, 이제 그 조항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라고 용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그 신 부차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제 공학적 관점으로 이제 이
생물의 제조 관점을 생물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거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이오 파운드리에서가 이제 앞으로 이 정말 바이오 매뉴팩처링 우리로 말을 치면 바이오 제조 공정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플랫폼으로서 제조의 바이오 이코노미의 제조 플랫폼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혹시 비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제일제당 그 바이오 사업 부문은 굉장히 오래 30년 넘게 지금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제약 사업과는 많이 다른 결이 좀 다르지만 제조업 중심의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연구개발도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바이오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화해 오고 있는 과정이었고. 국내 기업에서는 좀 그 예외적으로 저희 연구소에는 그 바이오 파운드리가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와서 활용되어 왔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그 연구원들의 어떤 그 본인들의 경험치에 의한 트라이얼 에러로 진행되어지는 연구개발 속도와 바이오 파운드리를 비교해 봤을 때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이제 제조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 정도라면 저희처럼 전통적인 그 바이오 산업이 아닌 이제 미래 혁신의 바이오 산업들 아까 제가 예를 보여드렸던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같은 새로운 영역들은 이거는 이 바이오 파운드리나 합성 생물학의 어떤 플랫폼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올해 6월에 있었던 예타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그 합성생물학 그 예타가 탈락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와 플랫폼 투자이기 때문에 그 일개의 대학교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까 바이오 파운드리를 보여드렸지만 저희 CJ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걸 보면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연구 개발이 이어지지 않으면 연구소나 대학이나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실제로 산업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어떤 어떤 보호 정책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타파하고 우리가 어떤 기회 요인으로 삼으려면 결과적으로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앞서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투자와 그리고 실제로 관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파운드리 또는 뭐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라는 어떤 용어든 간에 어쨌거나 바이오 기술로 제조업을 대체하겠다가 이제 미국이 선언한 거고요. 아까 신 부사장님 발표 자료에도 일부 있었지만 2030년까지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 이상이 바이오 기술로 제조될 것이다. 대체될 것이다라고 미국이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모든 밸류 체인의 경쟁력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또는 뭐 여러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서 우리가 어디를 역할을 할지를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사실 이 의료기기 플랫폼인데요. 뭐 앞서 여러 데이터 이제 그 재료의 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들이 취합되는 것이 기기입니다. 아까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취합돼서 환자로부터 취합 또는 국민으로부터 취합돼서 의료진한테 가거나 또 여러 기관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사실 정보를 취합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의료기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제도 개선 상황을 김범민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아쉬움이 있다.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신의료기기 평가 유예 제도라든가 통합 규제 같은 것들, 통합 그 인허가 제도 같은 것들에서도 뭐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뭐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사업단에서 의료기기 R&D 사업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몇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플랫폼 사업단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모인다, 그다음에 연결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볼 수 있겠지만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는 아닌 공공 영역에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런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저희가 또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지원책을 저희가 이제 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R&D에 좀 집중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오늘 토픽하고는 조금 뭐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기술이든지 이제 이것이 플랫폼 형태든지 아니면 개별 기술이든지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게 되면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이제 익명화돼 가지고서는 실제로 이제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의료 기기화 돼 가지고서는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R&D를 통해 가지고서는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형태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이냐, 사용 목적은 무엇일 것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적응증에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제 그 R&D를 하는 그 연구자 입장에서야 또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사실 9개 플랫폼을 제가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를 포함을 해서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데이터들이 모여져 가지고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이 점점 그 이슈들이 커질 것 같은데 특허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특허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허 이슈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피 전략이냐 아니면은 무효화 전략이든지 이런 형태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어떤 거를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팅, 그러니까 시험 검사, 많은 경우에 시험 검사는 뭐 임상 포함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것, R&D 단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인허가 규제 차원에서 직접적인 이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그 부처들과 그다음에 섹터들과 연구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최 교수님? 아까 발제하신 내용 중에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제 인상에 남아서 네. 그 어떤 미진한 거 뭐 한두 가지만 조금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혁신 의료기기 입장에서는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면은 사실 에비던스를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위해도가 높지 않은 그런 어떤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시장에 진출하게끔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은 안전성, 유효성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이제 맞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에 선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두 가지 제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신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하게 되면은 그 신료기술을 이제 3년 동안에 시장 선진을 미리 하고 요건 사실은 AI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것들에 사실 좀 한정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출을 이제 먼저 하고 여기서 맥스 한 3년까지 그 데이터를 비급여로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이 제도는 지금 그 활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제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외 조항인데 아예 그러니까는 그 독일의 이제 그 DVG 같은 그런 제도처럼 이거 갖다가 좀 양성화 시켜가지고서는 이것이 굉장히 정례화된 루트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형태로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도가 이제 혁신의료 기술 제도인데
재미있는 게 혁신의료 기기를 지정을 하는데 이 혁신의료 기기와 혁신의료 기술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 혁신의료 기술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 선진입이 가능해지는데 혁신의료 기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통합심사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혁신의료 기기가 혁신의료 기술로 같이 이제 동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혁신의료 기술 제도는 사실은 그 어떤 디바이스에 주는 어떤 인증 제도가 아니라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수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병원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혁신의료 기술을 활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 활용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일일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보수적으로 이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료 기술이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잘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혁신의료 기기와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마도 훨씬 더 좋은 임팩트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격이나 이제 하여튼 지불 환경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자꾸 너무 여러 번 언급돼서 그렇긴 한데 그 미국의 이제 행정명령에 보면 이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를 위한 공공 조달, 뭐 가격, 그다음에 인허가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이코노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에 적합하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연결이라는 단어로 제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가장 보강해야 될 부분이 연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플랫폼적 경쟁력. 각각 R&D도 열심히 하고 사업화도 열심히 하고 데이터도 각각은 쌓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R&D에서 사업화로 연결하고 이런 또 더더군다나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아까 원격 의료를 포함해서 어떤 시장의 수용성까지 연결하는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포럼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은 우리나라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